자, 우리가 범죄 이론에서 객관적 주관적의 차이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이제 주관과 객관의 이제 통일체인데 어떤 측면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냐. 자, 이 시각은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객관주의는 객관설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 주관주의는 주관설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범죄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통일체지 어느 일면만 가지고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께서는 절충설이 대개의 경우에 통설이자 다수설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객관주의라고 무조건 객관설이고 주관주의라고 무조건 주관설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52페이지 표를 좀 보세요. 그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해석성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 아래쯤에서 그 기대 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봅시다. 자,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때 이제 객관주의는 주관설을 취합니다. 반대로 또 주관주의는 객관설을 취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은 책임론에 가서 우리가 상세히 논할 문제인데요. 우선 객관주의는 주관설을 취하는데, 여기서 주관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주관설을 취한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의 판단을 행위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 주관설 또는 행위자주의라고도 말하고 그 같은 그래도 객관주의지만 주관설과 연결되는데 그럼 왜 객관주의는 기대 가능성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행위자설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 뭘까요? 자, 객관주의의 배경이 되는 형법학파는 고전학파인데 고전학파의 배경이 되는 사상은 뭐였습니까? 계몽사상이고 개인주의였고 자유주의였죠. 그래서 아까 이 고전학파는 범죄와 형벌의 현상을 어떤 차원의 문제로 이해한다고 했습니까? 개인의 주관적이면서 도덕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대 가능성 문제도 그 개인, 그렇죠?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설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래서 주관주의는 범죄와 형벌의 현상을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평균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객관설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성 여하를 판단한다는 그런 학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과실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객관주의는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때 행위자 개인의 능력과 지식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이걸 이제 주관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이 객관주의는 계몽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범죄 형벌의 현상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가 여부도 행위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설과 연결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주관주의는 사회 방위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사회적 일반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객관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미수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항목의 문제죠. 자, 이런 예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가브리한 사람이 있는데, 의를 살해하기 위해서, 곤충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총알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는 이제 살인 미수가 되겠죠. 자, 이 살인 미수를, 살인 기수와 비교해서, 동일하게 처벌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볍게 처벌해야 될까요? 자, 이래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결론을 달리합니다. 자, 먼저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객관주의는 범죄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학설입니까?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있다는 학설이죠. 근데 미수는 뭡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결과가 발생한 기수보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수는 외부적인 범죄 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미수는 기수보다 반드시 가볍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반드시 가볍게, 이걸 뭐라고 말하죠? 필요적 감경이라고 한다. 필요적 감경. 그래서 기존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된다는 게 객관주의 입장입니다. 근데 주관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다. 자, 주관주의는 범죄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학설입니까? 외부적 측면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 범죄 본질이 있다는 학설이고 이 내부적인 뭡니까?
반자력 성격과 법적대적 의사의 범죄 본질이 있다는 게 바로 주관주의입니다. 근데 살인 미수든 살인 기수든 반자력 성격에도 차이가 납니까? 사람을 죽이겠다는 어떤 이런 반자력 성격과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이 법적대적 의사의 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지 않죠. 그거 똑같죠. 쉽게 말해서 미수든 기수든 고의는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범죄 본질은 주관적 측면에 있다는 주관주의에 따르면 미수든 기수든 고의도 똑같고 법적대적 의사도 똑같고 반자 성격도 똑같으니까 미수는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소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한다. 이게 주관주의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알이 을한테 명중해서 을이 죽은 게 기수고 빗나가서 을이 죽지 않은 게 미수인데 총알이 명중했느냐 빗나가느냐는 우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맞았다고 해서 중하게 처벌하고 우연히 빗나갔다고 해서 경하게 처벌하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형량을 좌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주장합니다. 꽤 그럴듯한 주장이죠. 그렇죠? 꽤 그럴듯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주관주의도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기반을 갖고 있는 학설입니다. 어쨌든 객관주의는 필요적 감경을 주장하지만 주관주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 이거 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표를 읽고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형법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논쟁이 나옵니다. 다 나오고 앞으로 설명될 것이니까 뭐 지금 이해 못할지라도 나중에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형법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마치고 그럼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조형법정주의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에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법과 구법, 즉 재판시법과 행위시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입니다. 자, 요 말을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시간이 흘러가는데, 요때가 이제 행위시입니다. 요때가 재판시입니다. 근데 범죄 행위를 한 즉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일단 뭐 범죄를 한 다음에 일단 수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소 제기되고 또 법원도 이제 1심, 2심, 3심에서 결국 형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시와 재판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관의 입장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자, 법관의 입장에서 현재 재판하고 있는데, 중간에 법률이 변경돼 버리면 행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두 개가 돼 버립니다. 첫째가 뭡니까? 변경 전의 법률이겠죠. 뭐 이제 구법이라고도 말하고, 또 행위시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변경 이후의 법률이 있겠죠. 또 신법이라고도 말하고 또 재판시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법관의 입장에서는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할 것이냐, 즉 구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재판 당시 신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영역이 바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겠죠. 뭐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지선다형이에요. 뭡니까? 첫째,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겠죠. 그것을 행위시법주의라고 합니다. 뭐 구법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반대로 재판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겠죠. 이것을 재판시법주의 또는 신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을 때, 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의 내용을 세분화해보면 네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문제된 상황이 네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의편에서 그 후단부를 보세요.
형법시간적 적용 범위는 첫 번째, 행위 시에는 불가벌이었던 어떤 행태가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뭡니까?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범죄가 아니었는데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자, 이 재판시법에 따르면 범죄인 것으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행위 시에 유효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행위 시에는 유효했단 말은 뭡니까? 행위 당시에는 그런 행위가 범죄였다는 거죠. 유효했으니까. 근데 그 형이 폐지됐단 말은 뭐죠? 이제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이 경우고, 그 세 번째 봅시다. 행시와 재판 시의 법률 사이에 형의 경중의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행시와 재판 사이에 형의 경중의 변경이다. 이건 두 경우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행위 당시에는 경한형으로 처벌했는데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중한형으로 변경이 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행위 당시에는 중한형으로 처벌을 했었는데 이것이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경한형으로 바뀐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총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재판시 법을 적용할 것이냐, 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법주의는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시법주의 원칙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형법 1조 1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1조 1항 확인해 보세요. 1조 1항 봅시다. 법률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한다. 다시 말하면 재판시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소급표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소급표 금지 원칙을 또 뒤집어 말하면 행위시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시법주의의 구체적 의미를 한번 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자.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위 당시의 구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행위시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구법은 법률 변경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된 법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 변경에서 효력이 상실된 구법을 요 재판 시에 적용하자. 이게 바로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이미 과거에 개정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돼 버린 옛날 법률을 현재 적용하자. 이게 바로 행위시법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 행위시법주의라는 것은 구법의 어떤 효력을 인정하는 주의일까요?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법이 현재까지 미치는 효력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법률이 현재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을 추급효라고 부릅니다. 추급효. 그래서 결국 행위시법주의라는 것은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구법의 추급효 인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법에 무슨 효를 부정한단 말일까요? 소급효를 부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법의 소급효를 부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재판시법주의란 말을 또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재판시법주의 뭡니까? 재판 당시에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재판 당시 신법은 행위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 신법은 법률 변경에 의해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지 법률 변경 전에 행위 당시에는 이 신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재판시법주의죠. 결국 재판시법주의 뭡니까?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현재 존재하는 법률을 이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게 바로 재판시법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법률이 이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서도 미치는 효력을 인정하자는 게 재판시법주의죠. 이와 같이 현재 법률이 과거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급효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시법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정리해본다면 이 재판시법주의는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주의가 되는 것이죠. 또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소리는 국법에 무엇을 부정한다는 말이 됩니까? 국법의 추구표를 부정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국법의 추구표 부정.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의 시한적 적용 범위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용어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행위시법주의다, 재판시법주의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추구표 인정설 또는 추구표 부정설 요 용어를 도리어 자주 사용합니다. 추구표를 인정하는 소리는 구법, 행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소리고 이건 행위시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추구표를 부정한다는 소리는 결국 신법의 소급표를 인정하겠다는 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법주의, 재판시법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행위시법주의다, 재판시법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금방 알아듣기 쉬운데 우리 학자들하고 또 특히 판례는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그랬죠. 그래서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이런 용어는 잘 안 쓰고 추구표 인정설, 부정설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또 1조 1항은 행위시법주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1조 1항은 결국 뭡니까? 소급표를 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조 1항 뭡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의 형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형법정 리편에서 이미 분석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조 1항은 소급 금지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급 금지 원칙은 무엇의 소급표를 금지하는 원칙이었습니까? 모든 소급표를 다 금지했습니까? 아니죠. 불리한 법률의 소급표만 금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 형법의 시한적 적용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네 가지 상황인데 이 경우에서 우리가 1조 1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조 1항은 행위시법주의고 결국 불리한 법률의 소급표를 금지하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1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렇죠? 첫째죠. 행위 당시 죄가 아니었는데 법률 변경을 통해서 죄가 되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됐어요. 불리하게 변경됐죠.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소급표 금지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1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조 1항은 뭡니까? 행위시법주의죠. 따라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범죄가 아닌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무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가 있네요. 뭡니까? 세 번째죠. 행위 당시에는 경한형으로 처벌했는데 법률 변경을 통해서 이제 중한형으로 처벌되도록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겁니다. 근데 불리한 것은 소급 적용할 수 없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소급표 금지 원칙은 결국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1조 1항이 적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1조 1항은 행위시법주의니까 뭡니까? 경한형을 규정하고 있는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해서 경하게 처벌해야지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와 두 번째는 1조 1항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언제가 행위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행위시가 언제입니까? 자, 범죄 행위시를 말할 텐데, 범죄를 시작했을 때일까요? 즉, 실행에 착수실까요? 아니면 범죄 행위를 끝냈을 때일까요? 아니면 범죄 행위의 종료실까요? 아니면 결과 발생실까요? 도대체 행위시가 언제입니까? 자,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이 행위시는 실행행위의 종료시라고 말합니다. 실행행위의 종료시가 행위시다라는 게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수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과 발생시 아닙니다. 실행행위가 종료됐을 때, 실행행위가 끝났을 때 그때가 행위시가 된다는 게 우리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 두 번째 항목에서 실행이 계속 중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계속 중에 법률이 변경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자, 실행이가 시작돼서 계속됐다가 나중에 끝났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이제 실행이 계속 중인 경우죠. 실행이 계속 중에 법률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자, 그 도중에 법률이 변경됐는데, 변경 전에 법률이 구법일 것이고, 변경 이후의 법률이 신법이겠죠. 그럼 이 사건의 경우는 구법이 행위시법입니까? 아니면 신법이 행위시법이 됩니까? 행위시가 언제라 그랬죠? 실행행위의 종료시가 행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행위시입니다. 종료시. 그다음에 이 행위시에 시행되어 있는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행위시법인데 그때는 신법이 시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는 겁니다.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 행위시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실행이 계속 중에 법률이 변경됐다는 소리는 실행이가 신구법에 걸쳐서 행해졌다는 거죠. 그때는 종료시의 법이 행위시법이 되는 것이고, 나도 종료 당시에 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판례를 하나 봅시다. 밑에 판례 연구에서 패널 사건을 보세요. 자, D전자 주식회사 구미공장에 설치된 폐수 소각로 2대 중 1대가 고장나서 90년 10월 21일부터 91년 3월 20일까지 오염물질 페놀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다. 자, 장기간 페놀이 배출된 겁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0년 10월 21일부터 90년 10월 21일부터 이것도 시작해서 91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91년 3월 20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페놀이 배출된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나 D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과 회사 관계자 등은 이를 알면서도 명시적, 묵시적 의사연락하에 페놀의 방류를 용인 방치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91년 1월 31일까지는 환경보존법이 적용되나 91년 2월 1일부터는 수질환경보존법이 적용된다. 자, 갑등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환경보존법이냐 수질환경보존법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1년 1월 31일 자정까지는 그 환경보존법인데 그 다음날 0시부터는 수질환경보존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1년 2월 1일부터 하겠죠. 그래서 91년 2월 1일 0시부터는 수질환경보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91년 2월 1일 0시에 법률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 전의 법이 뭐라고요? 환경보존법이고 변경 이후의 법이 수질환경보존법입니다. 근데 형이 지금 변경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환경보존법일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된 수질환경보존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2배로 상향 조정됐고, 징역형도 거의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중하게 변경됐죠. 중하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일단, 행위시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럼 언제가 행위시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언제가 행위시입니까? 실행행위의 종료시가 행위시죠. 그럼 페놀의 배출이 종료된 때가 행위시인 겁니다. 그럼 언제 끝났습니까? 91년 3월 20일이죠. 이때가 종료시고, 이때가 실행행위의 종료시니까 이때가 행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률은 환경보존법이 아니라 수질환경보존법이죠. 그럼 뭡니까? 수질환경보존법을 적용해야죠. 그래서 수질환경보존법을 적용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판례이면서 또 우리 통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우선 환경보존법이 수장경보존법으로 개정이 되는데 불리하게 개정됐습니까? 유리하게 개정됐습니까? 불리하게 개정됐습니다. 그럼 불리한 법률은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불리한 수질환경보존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이거 죄형법정제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자, 불리하게 변경된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을 논하면서 한 가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법률 변경의 시점입니다. 자, 언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행위 시 이후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행위 시 이후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을 행위 시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무조건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위 시 이후에 변경됐다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불리하게 변경됐는데 행위 시 이후에 법률이 불리하게 변경됐습니까? 자, 이때 종료시가 행위시고 이 이후에 지금 불리하게 변경된 겁니까? 아니죠. 종료시, 행위시 이전에 변경된 거죠. 그렇죠? 이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불리하다고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행위 시 이후에 불리하게 변경되면 그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거.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사는 불리하게 변경되긴 했지만 행위 시 이후에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고 의사는 그냥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시가 행위시고 행위시법이 수질환경보존법이니까 이때는 수질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이고 통설도 이 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그 55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판례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 점을 읽어봅시다. 포괄 일제로 되는 개개범죄니까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지금 패놀 사건하고 똑같죠. 이게 뭡니까? 90년 10월 21일부터 91년 3월 20일까지 배출 행위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여러 번의 배출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 번 배출했고 이 여러 번의 배출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가 되는데 이런 것을 포괄일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포괄일죄의 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된 사안이죠. 그래서 그 오른쪽 첫 번째 판례 요지도 똑같은 사안이에요.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범죄 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다. 자, 우리가 중하게 변경된다면 소급표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 변경됐다면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지 아니면 경하게 변경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하게 변경됐다면 소급표가 금지되는 것이고 경하게 변경됐다면 소급표도 허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형의 경중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행위 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행위 시 이후에 변경된 경우. 근데 이 사안은 뭡니까? 행위 시, 자, 종료 시 이전에 법률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때는 형의 경중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리하냐 중한가 따질 것도 없이 뭡니까? 종료 시, 행위 당시의 법을 행시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이 네 가지 경우, 이 네 가지 경우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것이냐? 행위 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변경됐다면 당연히 행시법, 종료시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판례도 신구법의 법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시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죄로 처단해야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하나의 판례, 그 전합제 판결이 있는데 봅시다.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인을 되풀이한 경우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이 법률 제3조 제1항 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특경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구조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사기를 합니다. 여러 번 사기예요. 이것이 여러 개의 사기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 사기죄가 됩니다. 상습범이에요. 근데 상습적으로 사기를 하던 도중에 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습 사기에 대해서 개정전에 따르면은 형법이 적용되는데 개정 이후에 따르면 특경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법이 행시법입니까? 특경법이 행시법입니까? 종료시법이 행시법이죠. 언제가 종료됐죠? 요때 종료됐죠.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법률은 특경법이죠. 그렇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것이 형법상의 상습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상은 물론 상습사기죄지만 이 사람은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자, 페놀 사고나 구조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안도 중하게 형이 변경됐지만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행위 시 이후에 법률이 변경돼야만 형의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은 종료 시, 즉 행위 시 이전에 법률이 변경되기 때문에 형의 경중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행위 시 이후, 즉 종료 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로 제한된다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는 또 예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밑에 그 마지막 판례입니다. 계속범의 경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네, 처음부터 보세요.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자, 이 계속범도 대표적인 포괄일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월 1일 날 갑이 을을 감금했습니다. 지하실에 가뒀어요. 근데 언제까지 을을 감금했느냐? 자, 6월 30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감금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감금은 6개월 동안 계속된 포괄일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하루에 한 개씩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감금죄가 되고 포괄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언제가 행시입니까? 종료시. 그렇죠? 바로 6월 30일이 행위시가 되는 거죠. 이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판례가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요지의 첫머리를 다시 보세요. 일반적으로 계속범, 자,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원칙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료시가 행위시니까 종료 당시 법을 6월 30일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예외를 인하는 겁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금을 하고 있는 도중에 뭐 형법이 개정됐다고 해봅시다. 개정됐어요.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된 법의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두고 있느냐? 이 개정 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개정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한다. 이런 부칙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판례는 이때는 하나의 범죄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범죄가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개정 전의 행위하고 개정 후의 행위로 나눠지고,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개정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포괄일죄 일반적 취급의 이론에서 반하기 때문이죠. 자, 포괄일죄는 말 그대로 하나의 죄입니다. 포괄에서 하나의 죄가 된 겁니다. 하나의 죄가 왜 둘로 갑자기 나눠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일죄는 결국 하나의 범죄고, 포괄일죄 행위죄는 종료시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시 신법을 적용해야지 어떻게 부칙이 있다고 해서 둘로 나눠져서 갑자기 두 개의 범죄가 되는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어쨌건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니까 또 이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판례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행위시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자, 행위시는 실행이 종료시를 말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착수시가 아닙니다. 시작했을 때가 아니다. 실행행위를 끝냈을 때가 행위시다라는 겁니다. 또 결과 발생시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실행행위, 행위가 끝났을 때가 행위시가 된다는 게 우리 통독어 판례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 언어 감각하고는 사실은 안 맞죠. 이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의 시에는 제발 졸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강의 시에는 졸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해석 방법에 따르면, 통독어 판례 해석 방법에 따르면 강의 시를 언제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강의 종료시로 해석해야죠. 그렇죠? 그럼 제 말이 강의가 끝났을 때 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끝나기 전에 졸지 말라는 소리지 끝난 다음에 뭐 졸든 뭐 숙면을 취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의미는 강의시, 행위시라는 것은 끝났을 때가 아니라 끝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통독어 판례는 끝났을 때다. 종료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근거가 뭘까요? 독일 형법에 그 근거가 있어요. 독일 형법 명문으로 종료시가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우린 그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이론을 그냥 빌려다 쓰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끌어다 쓰는 겁니다. 어쨌건 물론 이것이 어떤 그 실제 어떤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언어 감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건 솔직히 이해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 상식하고 반하는데 상식에 반하는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뿐이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행이 종료하고 결과 발생 전에 법률 변경의 경우를 봅시다. 자, 그 표현들이 말썽달썽해요.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착수시고, 여기다 이제 실행의 종료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독약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독약을 먹였고, 자, 사람 이제 착수로 나갔고, 이제 독약을 이제 연거푸 2번 먹였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또 먹였고, 그래서 1월 2일 날 살인행위는 종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독약은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독약은 아니었고, 서서히 약효가 발휘되는 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1월 31일 날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월 15일 날 형법이 개정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개정 전의 법은 구법이고 개정 이후의 법은 신법인데 그 이 사건의 경우에 구법이 행위시법일까요? 아니면 신법이 행위시법일까요? 행위시법이 언제 법을 말하죠? 행위 종료시법을 말하죠. 종료시. 그럼 언제 날짜의 법이 행위시법입니까? 1월 2일이죠. 그렇죠? 요때 종료를 했으니까 종료시가 행위시고 요때 시행되고 있었던 법률은 구법이었죠. 그래서 구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위시, 행위 종료시 그걸 가지고 행위시법을 판단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까다롭죠.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형법의 적용,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의 원칙에는 행위시법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당 제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이때 행위시라는 것은 착수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결과 발생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행행위의 종료시를 말하는 겁니다. 실행의 종료시가 행위시고, 그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이 행위시법으로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행위시법주의는 주행법정제 관점에서는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그 다음 56페이지인데 1조 2항과 3항이 바로 그에 대한 예외가 되는데 1조 2항과 3항을 봅시다. 자, 2항을 보세요. 이 2항과 3항은 전부 암기를 해야 될 조문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1조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한다. 신법에 의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신법을 적용하는, 즉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인데 1조 2항은 예외로서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1조 2항, 자, 재판시법의 소급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시법에 소급 적용을 긍정하고 있는데 왜 재판시법에 소급 적용을 긍정하는가? 1조 2항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범죄 법률의 변경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어떤 경우입니까? 7번에 어떤 경우죠? 두 번째 경우죠. 행위 당시에는 범죄였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법률의 변경에 따라서 이제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됐다는 거죠.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불리한 법률의 소급표를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리하게 변경된 것까지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이 죄형 법정주의 소급표 금지 원칙은 어디까지 요구하는 것이냐? 불리한 법률에 소급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만 요구합니다. 그러면 유리하게 변경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변경된 것을 소급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이건 입법자의 결단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어떻게 결단을 내렸습니까? 유리하게 변경될 때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자, 이 결론이 1조 2항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유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니까 유리해요. 유리하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약간 말장난이 나오는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유리한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긍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요청은 아닙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요청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까지입니다. 그러면 유리한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자의 결단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법자는 유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니까 이 죄형 법정주의는 피고인 편이죠. 행위자 편이죠. 그래서 뭡니까?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요청은 아니지만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건 아니죠. 왜? 죄형 법정주의 자체가 국민에게 유리한 쪽을 추구하는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청은 아니지만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 등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처럼 비범죄된 경우, 이때는 1조 2항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조 2항에 따라서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위에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네 번째 경우죠. 행위 당시엔 중한형으로 처벌을 했었는데 이것이 법률 변경에 따라서 경하게 처벌되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역시 유리하게 변경을 했죠. 유리하게 변경을 했으니까 우리 입법자는 신법에 의한다고 소급표를 인정한다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조 2항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 시한적 적용 범위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게 접근하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뭡니까?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1조 2항에 따라서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따지면 됩니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 따지면 되는 거죠. 그거 어렵습니까? 그 단순한 비유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유리하면 1조 2항, 불리하면 1조 1항. 결론은 둘 중에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 중간인 게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 점만 생각하시면 시간적 적용 범위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1조 2항을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됐을 때 유리한 법률의 소급표를 인정함으로써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그런 결론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조 2항을 좀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조 2항의 적용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자, 조문을 다시 보세요. 이제 범죄 후란 말이 나옵니다. 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해서 무조건 1조 2항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유리하게 돼야만 1조 2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후가 아니라 범죄 전에 변경됐다면 1조 2항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범죄 후는 언제를 말합니까? 범죄 시 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범죄 시는 또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행위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후란 말은 행위 시 이후란 말인데 근데 행위 시가 또 언제입니까? 행위의 종료 시죠.
그래서 범죄란 말은 실행의 종료시 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착수시 후가 아닙니다. 결과 발생 시 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 행위의 종료시 후. 이게 바로 범죄 후고 바로 행위시 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 법률의 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법률 말이 나왔어요. 이 법률이란 말이 그 죄형 법정주에서 성문 법률주에서의 법률하고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죄형 법정주의 그 성문 법률주에서 법률은 어떤 법률을 말했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했죠. 그래서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1조 2항에서의 법률은 이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제한되지 않고 총체적인 법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변경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러나 뭐 시행령 같은 그 어떤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것의 변경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형법의 변경만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 뭐 기타 다른 법률의 변경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총체적인 법상대 변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법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범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 후는 실행의 종료시 후를 말하고 또 법률 변경은 총체적인 법상대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범죄를 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바로 비범죄화된 경우를 말하죠. 행위당시에 범죄였는데 재판시법에 따르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럼 비범죄화 됐을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해야 될까요? 자,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됐다. 이때 1조 2항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신법에 적용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판결을 선고합니까? 무죄 판결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상으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비범죄화 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면소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더 이상 재판할 이익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거절하는 판결입니다. 재판할 이익이 없으니까 재판 못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형식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아니라 비범죄화된 경우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는 거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유일하게 변경된 내용이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죠. 경한 경우. 그래서 유일하게 변경을 했으니까 신법의 소급 적용을 긍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보세요. 그 5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항목. 그러나 중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되거나 자, 중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된 경우는 요 세 번째 경우죠. 세 번째 경우는 불리하게 변경됐으니까 1조 2항이 아니라 1조 1항에 따라서 소변 금지 원칙에 따라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형의 경주에 차이가 없는 경우, 즉 법률이 변경되긴 했는데 형의 경주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법의 형이나 신법 형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구법입니까? 신법입니까? 일단 원칙으로 돌아가서 구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시법주의가 우리 형법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을 때는 일단은 행위당시의 법에는 구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오직 유리하게 경하게 변경돼야만 신법을 적용하고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또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을 때는 일단은 신법이 아니라 구법, 행위당시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행위자 재판 사이에 법률이 한 번 변경된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한 번만 변경되는 법이 있나요? 두 번 변경될 수도 있겠죠. 뭐 세 번, 그 이상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행위자 재판 사이에 법률이 두 번 변경됐어요. 1차 변경, 2차 변경. 이때 행위자한테 적용이 가능한 법률은 몇 개가 있게 됩니까? 두 번 변경되면 세 개가 있게 됩니다. 세 번 변경되면 네 개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두 번 변경되는데 어떤 법률이 존재합니까? 일단 행위당시법이 존재하고 있죠. 두 번째 재판당시법이 존재하고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의 중간에 중간시법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 개 법률 가운데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됩니까? 그냥 중간 거? 우리나라 사람은 중간을 참 좋아하죠.
뭐 중앙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뭐 중앙이라는 이름을 가진 뭐 상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세 개의 법률을 비교해서 세 개의 법률 가운데서 가장 경한 것,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시법이 존재할 경우, 중간시법이 존재하는 소리는 행위자 재판 사이에 법률이 한 번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변경된 것이고, 일단은 그 여러 개의 법률을 다 비교해서 행위자한테 가장 유리한 법률,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통솔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건, 보세요. 비범죄화 됐다면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면접 판결을 선고한 날이죠. 또 경한형으로 변경됐을 때도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한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중하게 변경됐다면 1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경하게 변경됐다면 1조 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뭡니까? 형의 경중을 비교해야 된다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자, 중한지 경한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형의 경중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경중은 일단 우리 형법 50조가 기준이 되는데, 형의 경중의 비교 대상은 법정형입니다. 자, 처단형이 아니에요. 또 선고형도 아니라 법정형입니다. 자, 우선 처단형은 뭐고 법정형이 뭐냐? 자, 우선 법정형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정해져 있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져 있죠. 이것이 법률에 정해진, 조문에 정해져 있는, 조문에 나타나 있는 형벌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처단형은 뭐냐? 이 처단형은 이 법정형을 기초로 해서 가중 사유가 있다면 가중을 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감경을 해서 나온 형벌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로써 어떤 사람이 절도를 범했는데 자수했다. 자, 자수는 뭡니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수 감경을 정해서 법정형을 좀 깎아줬을 때 나온 형벌의 범위, 이것을 처단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의 경중의 비교는 이러한 처단형이 아니라 가중 감경하기 전에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법정이 똑같다면 처단형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형이 기준이라고 해서 법정만 기준이 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 법정형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나 만약에 법정이 동일하다면 일단은 처단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원칙적 기준은 법정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밑에 판례연구에서 여행자 수표 사건을 보겠습니다. 암튼상 갑은 여행자 수표를 하나로 매입하여 취득하고서도 국내 외국한 은행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홍콩교포 은행에 매도했다가 외국한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재판 도중에 외국한 관리법이 개정되어 갑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법률 갑에 대해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자, 이건 계산 문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1차 시험에서 이 계산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고,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1차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거의 모두가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주로 이론 쪽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1차 시험 출제위원회도 실무자들이 들어갑니다. 주로 사법연수원 교수, 판검사들이죠. 판검사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론적인 것보다도 판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실무형의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산 문제 같은 거, 실무형의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산 문제 나오면, 이런 거, 안 나올까 이러지 말고,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인식하시고, 잘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분석해 봅시다. 자, 외국한 관리법 문제인데, 도저히 이제, 그 외국한 관리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 전의 법이 이제 구법이고, 개정 이후의 법이 신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법정형이 개정되는가를 봅시다. 이제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개정을 통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습니다. 자, 지금 형이 변경됐는데 중하게 변경됐다면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해야 되고 경하게 변경됐다면 1조 2항에 따라서 재판당시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벌어진 형이 지금 중하게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경하게 변경됐습니까? 우선 징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10년이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경하게 변경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벌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중하게 변경됐다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하다면 1조 2항, 중하다면 1조 1항인데 형의 경우를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법정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법정형이에요. 그렇죠? 10년의 징역, 다 이게 법정형입니다. 그럼 법정형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 된다는 소리일까요? 법정형 가운데 가장 중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형의 경중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징역도 법정형이고 벌금형도 법정형인데 징역이 벌금형보단 중한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벌금은 고려하지 마세요. 벌금을 고려하지 말고 벌금은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고 징역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년이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안은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된 사안이 됩니다. 자,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됐으니까, 자, 1, 2, 3, 4 가운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번째, 여기죠. 중한형이 경한형으로 변경됐다. 일단은,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즉, 재판시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재판시법을 적용하니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죠. 재판시법의 벌금형은 2천만 원 이하니까 그 2천만 원 이하인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판례 결론입니다. 그래서 벌금 1,500만 원 선고가 가능하다고 우리 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뭡니까? 1조 2항은 결국 행위자를 유리하게 취급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경한형을 적용해서 유리하게 취급하자는 건데 지금 벌금면에서 유리해졌습니까? 도리어 1,000만 원보다 더 500만 원이나 많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니까 실질은 불리해졌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론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판례는 법정형이 여러 개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중을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약간 역전된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에요. 바로 그 아래 판례 봅시다. 개정 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것도 분석을 해봅시다. 개정 전 국법 당시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돼 있고, 근데 이제 개정의 신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신법은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의 경중을 이제 판단해 봅시다. 자, 중하게 변경을 했다면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당시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경하게 변경을 했다면 1조 2항에 따라서 재판시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중합니까? 형합니까? 자, 기준이 뭐죠? 법정형이죠. 이 사안은 징역도 법정형이고 벌금도 법정형이에요.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게 원칙입니까? 중한형, 징역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징역은 똑같네요. 3년 이하 징역, 3년의 징역 똑같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의 경중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때는 보충적으로 이 벌금형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똑같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을 가지고 경중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가지고 이때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자,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1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경하게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중하게 변경된 겁니까? 우선 벌금의 상한을 놓고 본다면 상한이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니까 상한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근데 하한은 어떻습니까? 자, 구법 당시에 벌금형의 하한은 200만 원인데, 자, 신법은 1000만 원 이하라고 하고 있고, 이하라고 했을 때 벌금의 하한은 얼마가 됩니까?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다면 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 그럼 뭡니까? 하한이 20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경하게 변경된 거죠. 자, 경하게 변경됐다면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개정된 법률, 또 신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를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판례를 봅시다. 행시법인 구변호사법 제54조 규정된 형은 징역 3년이고, 자, 해봅시다. 구법의 형은 징역 3년이라는 겁니다. 3년.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말이겠죠. 현행 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겁니다. 자, 중하게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경하게 변경된 겁니까? 중하다면 1조 1항, 경하다면 1조 2항입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죠? 형의 경중을? 법정형을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다 법정형이에요. 근데 법정형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벌금도 법정형이고 징역도 법정형인데 징역이 더 중요하죠. 그럼 징역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징역 3년이 징역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중하게 변경된 사안이죠. 자, 중하게 변경됐다면 1조 1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1조 1항 행시법주의에 따라서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이하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자, 신법에 따르면, 자, 이 대법원은 신법이 중하다 그랬어요. 근데 신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구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 징역살이 하고 싶겠습니까? 이만하면 돈 주고 나오는 게 낫죠. 그렇죠? 도리어 사실은 구법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음으로써 신법보다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죠. 그냥 법정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비록 신법에 따라서 벌금의 선고가 가능할지라도 그러나 징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법인 3년 이하 징역으로 징역만 선고해야 되고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좀 형식적인 느낌이 좀 들죠. 실질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엿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지니까 이 요지를 출제하면서 슬쩍 말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판례는 개정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전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다 계산해봐야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판례는 뭡니까? 마지막 구법의 형이 더 경하다. 이걸 갖다가 신법의 형이 더 경하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겠죠. 역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건 자주 해봐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되지.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복습을 할 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신법, 구법 나눠가지고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자꾸 해봐야 돼요. 반복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1조 2항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에 또 판례를 좀 봅시다. 58페이지 첫 번째 판례 보세요. 요지 봅시다. 신고형법의 형의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 감경할 때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이게 맞아요? 자,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서 나온 형벌의 범위를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처단형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가중 감경한 후에 나온 형벌의 범위를 처단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판례는 형의 경중은 법정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처단형이 아닙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도 처단형을 가지고 형의 경중을 비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지만 이걸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법정형이 똑같은 경우. 그렇죠? 법정이 똑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처단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모순돼 보이는 판례지만 함부로 영어로 틀렸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례 이미 설명드린 건데 이것도 요지 한번 봅시다. 행위자, 재판사의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 경우죠? 중간시법이 존재하는 경우죠. 이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중간시법입니까? 아니죠. 여러 개 법률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결론 부분을 슬쩍 바꿀 수 있겠죠. 뭐 중간시의 법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슬쩍 바꿔도 지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요즘 문제 추세요. 요지를 출제하면서 요지 말바꾸기 문제.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조 3항을 또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 1조 3항을 또 한번 읽어보고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조 3항, 56페이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서 그러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조 3항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본다면 일단 법률 변경의 시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조 2항은 범죄 후라고 말하고 있는데 1조 3항은 재판 확정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범위에서. 시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때가 이제 범죄시입니다. 자, 범죄시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행위시를 말하는 거죠. 또 행위시는 언제를 말하죠? 실행행위 종료시를 말하죠. 그렇죠? 실행행위 종료시를 말합니다. 종료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겠죠. 그래서 재판이 이제 확정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재판 확정시입니다. 확정시인데, 1조 3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이 변경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조 3항은, 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됐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1조 2항은 범죄 후라고 말하고 있겠죠. 그럼 범죄 후 언제까지일까요? 1조 3항을 고려해서 해석해보면 재판 확정 전까지를 말하겠죠. 그래서 요때 법률이 변경됐다면 1조 2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재판 확정 이후에 법률이 변경됐다면 1조 3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재판 확정 후 무한대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종기가 있을 텐데, 그거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면제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변경되면 1조 2항, 이때 변경되면 1조 3항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좀 달라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1조 3항 다시 보세요. 자,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비범죄화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비범죄화된 경우. 바로, 요 두 번째입니다. 비범죄화된 경우. 비범죄화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죄 후 비범죄화되면 어떤 그 판결을 선고해야 되죠? 면소 판결이었죠. 그렇죠? 면소 판결. 근데 재판 확정 후 비범죄화 됐을 때는 이때는 면소 판결이 아니라 자, 어떤 효과가 인정됩니까?
형집행 면제입니다. 형집행 면제. 효과가 달라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범죄화 되는데 범죄 후 재판 확정 전에 비범죄화 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되지만 재판 확정 이후에 비범죄화 된 경우에는 이때 면소 판결이 아니라 형집행을 면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또 1조 3호 다시 보세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데 자 비범죄된 경우인데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죠? 뭐가 없습니까? 1조 2항을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라는 규정이 있는데 1조 3항은 그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표현이지만 형이 경한 때라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한형에서 경한형으로 변경된 경우에 범죄 후 재판 확정 전에 경한형으로 변경됐다면 1조 2항이 적용됩니다. 근데 재판 확정 이후에 경한형으로 변경될 때는 1조 3항이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1조 3항이 언급 안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1조 1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원칙 규정이니까. 근데 1조 1항은 뭡니까? 행위시법주의죠. 또 뭡니까? 중한형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60페이지 보세요. 지금까지 논한 내용이 좀 장황한데 그 내용을 사실 이 표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1조 2항과 1조 3항이 있는데 1조 2항과 3항은 법률 변경의 시점이 다르죠. 1조 2항은 범죄 후 재판 확정 전에 변경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1조 3항은 재판 확정 후에 변경된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법률 변경 내용이 다른데 1조 2항은 비범죄화된 경우와 경한형으로 변경된 경우 양자 모두를 1조 2항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범죄화 됐을 때는 신법을 정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한형으로 변경된 경우는 역시 신법을 정해서 경한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한형으로 변경된 경우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한형을 정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이 변경된 1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비범죄화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이 아니라 형집행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경한형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1조 3항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1조 3항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1조 1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1조 2항과 3항은 1조 1항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예외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1조 1항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고 1조 2항과 3항은 예외 규정이에요. 근데 1조 3항에서 예외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뭡니까?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재판 확정 이후에 경한형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1조 3항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그럼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 당시 법에 따라서 종래 중한형을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만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이제대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형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이 1조 3항의 효과인데 여기서 형집행의 면제하고 형의 면제라는 용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차 점에서 형집행 면제를 슬쩍 출자가 형의 면제라고 바꾸면 틀려요. 자, 형집행 면제라고 됩니다. 그래서 형의 면제하고 형집행 면제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우선 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의 존재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판 확정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형을 면제하는 경우를 그냥 형의 면제라고 말하고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형을 과하지 않은 경우를 형집행 면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조 3항은 재판 확정 이후에 비범죄되죠. 그래서 재판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형을 과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의 면제라고 하지 않고 형집행의 면제라고 말합니다. 그 용어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따라서 집행만 면제를 뿐이고 형 선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전과는 누범 전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선고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전과는 남는다는 겁니다. 전과는 그대로 남고 다만 집행만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60페이지에서 이제 형법 1조 2항과 3항에 대해 적용을 이제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판례 연구부터 먼저 보기로 하죠.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부칙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사주관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40조는 97년 12월 31일 법률 5485로 개정되어 그 법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경하게 변경되었으나 그렇죠. 7년이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경하게 변경된 경우죠. 자, 경하게 변경됐다면 칠판에 이 네 가지 경우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네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중한 거제 7년이 5년으로 경하게 변경된 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뭡니까?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해야 되고 신법에 따라서 5년으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겠죠. 그 다음 봅시다. 자, 경하게 변경되었으나 신법인 법률 제5485의 부칙 제4항에서는 동급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자, 부칙에 벌칙만은 종전의 구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부칙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법원이 구법 당시 행해진 범행에 대해서 구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7년이 5년으로 경하게 변경된 사안이고 경하게 변경됐다면 1조 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1조 2항이라면 신법을 적용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부칙에 뭐가 있다고요? 일단은 구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구법을 적용했어요. 중한 구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그 유리한 신법을 법원이 적용하지 않고 불리한 구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 1조 2항을 다시 한번 봅시다. 종을 보세요. 1조 2항을 보시면 범죄, 법률 변경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법에 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법에 의할 수 있다는 말은 신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법원에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조 2항은 신법에 의한다. 법원한테 재량을 주고 있지 않아요. 필요적으로 반드시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독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비록 1조 2항이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형법 8조에 있습니다. 8조. 자, 그 해설에 8조가 나와 있어요. 해설 봅시다.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 적용한다. 즉 형법 총칙 규정을 형법이 아닌 다른 법에도 적용하는데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 1조 2항은 총칙 규정이고 따라서 1조 2항은 다른 법률에도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다른 법률이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할 수 없이 그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타 법률이 뭡니까? 이 사건에서 바로 부칙 규정이죠. 부칙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말은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했다는 말입니다. 그 근거는 8조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8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부칙이 1조 2항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한형으로 변경됐을지라도 이 부칙이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면 그 특별 규정을 우선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한형을 적용한 이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조 2항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 자, 그거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예외를 판례가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동기설이란 문제입니다. 동기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1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지금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또 중하던 것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인데 이것이 아주 유리하게 변경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의 논과가 되는 것이 동기설이라는 학설입니다. 동기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금 비범죄화되고 경한형으로 변경되는데 비범죄화된 동기와 경한형으로 변경된 동기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둘로 나눕니다. 첫째가 법적 견해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가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에는 1조 2항이 적용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에는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자,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1조 1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1조 1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1조 2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신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1조 1항을 적용한다는 소리는 상위당시법, 구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범죄화되고 경향으로 법률이 변경된, 즉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 판례는 신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변경된 그 동기가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조 2항을 적용해야 되고, 아무리 유리하게 변경됐을지라도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했다면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아무리 유리하게 변경됐을지라도 1조 2항 적용할 수 없고 1조 1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동기설입니다. 근데 이 동기설은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떤 비판이냐? 이 동기를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인지 아니면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 판단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관이 판단할 때 제멋대로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즉, 법관의 자의가 개입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1조 2항을 국민에게 유리한 사유입니까? 불리한 사유입니까? 유리한 규정이죠. 그렇죠. 유리한 법을 정해놓은 유리한 규정이죠. 근데 유리한 규정을 우리 판례가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좁게 해석하고 있죠. 이건 자수 사건에도 본 것처럼 유리한 규정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판례는 유리한 규정을 좁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학자들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동기설의 입장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판례를 통해서 이 판례 우리 대법원이 이거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로 받는지 아니면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로 받는지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하고 결론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겠군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한시법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시간도 조형모의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 하여튼 겨우 1조 1항이냐, 겨우 1조 2항이냐, 요 문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주말 푹 쉬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